정신나간 알렉산더 대왕은 21살에 페르시아 원정을 시작해 한 번 대승을 거둡니다. 이후 차례로 항구 도시까지 점령하기 시작하자 페르시아의 왕인 다리우스도 슬슬 위기를 느끼고 대군을 모아 대대적인 전쟁 준비를 시작합니다. 거대한 지국의 왕 라스트 보스급인 다리우스 3세와 촌구석 변방에서 올라오더니 이제는 패권까지 도전하는 알렉산더가 맞붙는 이소스 전투가 개막되는 순간입니다. 후방에서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해서 알렉산더를 귀찮게 만들었던 멤논이 병으로 갑자기 급사하면서 라스트 보스라고 할 수 있는 다리우스가 직접 알렉산더와 맞붙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333년 다리우스 3세는 열심히 대군을 끌어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때 톨레마크라는 장군이 다리우스에게 알렉산더를 쓰러뜨릴 계획이 있으니 군 지휘권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진작부터 직접 지휘할 작정이었던 다리우스는 톨레마크가 자신을 겁쟁이라고 여긴다며 분노해 그를 처형해버리는데 이때 톨레마크는 다리우스가 지휘하면 곧 페르시아는 멸망할 거라고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한편 아나톨리아 서부를 제압한 알렉산더는 봄이 되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나이는 23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소스를 먼저 차지하고자 했는데 페르시아군의 바다를 이용한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파르메니온을 보내서 먼저 차지하게 했고 파르메니온은 훌륭하게 페르시아군보다 이소스만의 해안가를 점령하게 됩니다. 한편 다리우스는 원래 사방이 탁 트인 평야지대인 토코이에서 전투를 벌일 생각이었습니다. 평야인 만큼 대군의 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알렉산더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대응이 가능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알렉산더 측의 소식을 듣고 유리한 지역을 선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산과 바다로 막혀 비좁은 이소스로 군을 움직입니다. 여기에는 압도적인 병력차에 의한 방심, 2년이 지나서야 움직여서 각 도시들에 대한 불신과 체면으로 인한 조급함 등이 있었다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그야 모를 일이죠. 하여간 그랬습니다. 알렉산더 측이 얻은 정보와 작전 회의에서는 다리우스 측 공격 루트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다리우스가 남쪽 시리아 관문부터 시작해서 요한 이소스 순으로 움직일 거라는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소스를 먼저 치고 파르메니온을 수비로 남겨두고 자신은 재빨리 남아있던 것이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 다리우스는 이소스를 먼저 공격했습니다. 뜻밖의 움직임을 예상하지 못한 이소스에는 남겨놓은 부상병들이 가득했는데 이들은 페르시아군이 이소스를 급습하면서 포로가 됩니다. 다리우스는 이들을 처형하고 어떤 이들은 사지를 절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자른 부상병 몇몇에게는 페르시아군의 규모를 일부러 보여준 후 알렉산더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마케도니아군이 겁먹기를 바랬던 거죠. 또한 페르시아군은 안정적으로 이소스를 확보한 후 알렉산더를 쫓아내려가 좁은 해안가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한 알렉산더의 대응은 다리우스와의 예상과는 달리 신속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날 새벽 페르시아군을 향해 북상했습니다. 늘 그렇듯 신속한 이동으로 그날 오후 4시경 마케도니아군은 페르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가까워지면서 두 군대는 좁은 해안가를 사이에 두고 전투 대응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이소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더 측 병력은 기병 5,850기, 경장 모병 13,000, 중장 모병 22,000, 다리우스 측 병력은 기병 11,000기, 경보병이 63,000, 그리스 중장 모병이 10,000명, 페르시아의 불사부대 10,0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대충 4만 vs 11만 정도의 병력차였다고 합니다. 전투 지형은 좌측이 바다, 우측은 산, 중앙에는 강과 작은 평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중앙에 페르시아 중장보병과 그리스 용병이, 바다 쪽에는 주 공격을 담당하는 페르시아 기병들이 대거 배치되고 후방 기습을 위해 일부 경보병 부대가 산 쪽에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후방에는 사기도 낮고 무장의 질도 떨어지는 징집병들이 배치되었는데 앞에 두면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평소에는 거의 비전투원으로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고 승기를 잡았을 때 전면에 투입되어서 전세를 굳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반면 알렉산더 쪽은 바다 쪽에 파르메니온의 마케도니아 기병, 중앙의 마케도니아 보병 우회 공격을 대비해서 산 쪽에 경보병과 자신의 부대를 배치했습니다. 한쪽이 뚫리면 나가떨어지는 정면 승부 배치인데 3분의 1, 4분의 1의 병력차로 전투가 시작됩니다. 다리우스는 페르시아군 후방에서 느긋하게 관망하면서 지휘했던 반면 알다시피 역사적으로도 알아주는 미친놈인 알렉산더는 직접 전방에서 군사의 사기를 높였습니다. 병력 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위치상 알렉산더가 먼저 강을 건너야 하는 불리한 상황으로 스타트입니다. 전투 양상은 이랬습니다. 우선 마케도니아군 좌익은 다리우스의 계획대로 압도적인 수의 페르시아 중기병이 강을 건너 돌진했습니다. 최속으로 좌익을 무너뜨리는 전력이었는데 파르메니온이 이끄는 마케도니아 기병은 포위되기 전에 기병을 뒤로 돌려서 후퇴시키고 접근하고 후퇴하고를 반복해서 시간을 끕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전술은 파르메니온
지원이 얼마나 뛰어난 명장인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교한 지휘 능력이라고 해도 마케도니아 기병이 후퇴를 반복하자 자연스럽게 마케도니아 후방이 열리고 맙니다. 하지만 즉시 그리스 호플리테스 즉 방패와 장창을 든 중장 보병이 포진했고, 이런 최적화된 전열에 페르시아 기병들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한편 알렉산더는 지금이야말로 마케도니아의 용기를 보여줄 때라면서 자신의 장군, 기병, 보병, 그리스 용병, 지휘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지금까지 보여준 용기를 헛되어하지 말라고 외쳤고, 알렉산더가 말할 때마다 마케도니아군 전원이 함성을 지르면서 사기를 높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미친놈처럼 가장 선두에 서서 달리는 알렉산더 군과 페르시아 군이 서로 간 화살을 주고받는 가운데 알렉산더는 직속 부대와 함께 궁병을 향해 돌진합니다. 알렉산더가 돌진했을 때 뒤에 포진했던 마케도니아 우익이 일제히 강을 건넙니다. 갑작스러운 알렉산더 우익 돌격에 마주친 페르시아 경보병들이 박살나고 바로 경보병 뒤에 있던 메디아 기병들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에는 마케도니아 팔랑크스가 강을 건너기 시작했는데 강을 건너면서 진열이 흩어지고 사라사의 고순도치 형태가 일그러졌습니다. 페르시아의 그리스 용병들은 대열을 갖추기 전에 공격을 시작했고, 두 정예보병들은 치열한 전투에 들어갑니다. 한편 알렉산더가 이끄는 1000명의 헤타이로이 기병과 페네키아와 그리스 용병, 그리스 기병의 맹공으로 메디아 기병이 고전하기 시작하며 사기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언제나 그렇듯 속전속결의 알렉산더로부터 전장은 시작부터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누가 미친놈 아니랄까봐 선두에 서서 싸우는 주제에 멀리서도 확실히 눈에 띄는 번쩍이는 황금 갑옷을 입고 있어서 활약이 더 눈에 띄었습니다. 199의 젊은 왕이 전방에서 활약하자 마케도니아 군의 사기는 높아지고 페르시아 군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져 갑니다. 보통 이러면 가장 첫순위 어그로로 집중 공격을 받지만 주변은 용맹한 병사들로 접근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중앙은 강을 건너면서 팔랑크스가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그리스 용병에게 큰 피해를 입고 있었지만 알렉산더 측이 대활약하면서 상황을 바꿉니다. 알렉산더가 메디아 기병을 밀어붙이는 동안 후방에 남겨놓은 2000의 헤타이로이가 메디아 기병의 배후를 노리면서 합류합니다. 협공을 눈치챈 메디아 기병들이 도망치기 시작하고 메디아 기병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전장이 공포로 가득하게 되어 틈이 벌어졌을 때 알렉산더는 대뜸 1000 헤타이로이와 함께 전장에서 갑자기 이탈. 어디로 향하느냐 하면 바로 다리우스가 있는 곳을 향해 미친놈 같은 돌진을 시작합니다. 메디아 기병의 후퇴와 알렉산더의 돌진은 동시에 이뤄졌기 때문에 다리우스가 이를 눈치챘을 때는 이미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거의 킹덤에서 나올 것 같은 광기 그 자체의 돌진이 수많은 병사들을 뚫고 다리우스 본인만 바라보고 달려오는 것을 본 다리우스는 공포에 빠지고 맙니다. 다리우스 주변의 친위대들이 알렉산더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알렉산더와 그의 기병들은 그딴 건 모르겠고 그냥 다 뚫고 다리우스에게 달렸습니다. 만화 같은 상황 그 자체인데 알렉산더는 허벅지에 창이 찔렸지만 무시하고 다리우스 바로 코앞까지 내달려 창을 겨누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하게 적 중심을 돌파한 알렉산더의 모습에 다리우스와 주변 군대가 혼란 그 자체가 되었고, 다리우스는 말을 타고 도망치고 왕이 달아나자 주변 군대들도 겁에 질려서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다리우스 호위군만이 버텨서 싸웠지만 뒤따라온 2000의 헤타이로이가 합류하면서 페르시아의 중앙 진열이 완전히 일그러지면서 괴멸하게 됩니다. 왕이 도망치고 중앙이 다 뚫리고 알렉산더가 배후에 있게 되자 페르시아군은 완전히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약점이기도 하고 강점이기도 한 알렉산더의 황금 갑옷은 눈에 잘 띄어서 때문에 이 상황은 전장에 아군 적군할 것 없이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중앙의 그리스 용병들이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고 좌익에서 고립되었던 페르시아 중기병들이 그대로 전진해서 전장터를 이탈하고 이들을 추적하고 죽이면서 알렉산더는 또 한 번의 역대급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소스 전투의 승리로 알렉산더는 다리우스의 활, 전차를 전리품으로 빼앗고 다리우스의 어머니, 아내 두 공주를 사로잡게 이릅니다. 당대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던 다리우스의 아내는 생포된 지 1년 뒤 사산으로 죽고 두 딸 중 한 명은 알렉산더의 아내로 또 한 명은 알렉산더의 동성애 상대였던 헤파이스티온의 아내가 됩니다. 알렉산더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전리품을 후하게 나눠주고 몸소 부상병들을 위문하기도 했습니다. 다리우스는 4000명의 병사와 함께 동쪽으로 도망쳐 알렉산더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다리우스는 가족의 몸값으로 3000탈렌트의 금을 제시하며 알렉산더가 점령한 땅의 소유를 인정하겠다고 휴전을 제의했지만 알렉산더는 옛날부터 마케도니아를 수차례 먼저 공격해온 것들은 니들이잖아. 이제 둘 중에 누가 진짜 왕인지 따져볼 때가 된 것 같으니 먼저 덤벼 라고 전쟁을 계속하겠다
없다고 미친놈같이 선언합니다. 이후에도 다리우스는 가족 몸값 만 탤런트 유프라테스 강부터 그 서쪽 지방을 알렉산더에게 앙도하며 거기다 자기 말까지 얹어주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금으로 치면 대략 3천억 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렉산더는 거절하면서 내가 이미 아시아의 왕이니 영토 분할은 내 권한이라고 답하고 와서 항복하면 용서해주겠지만 오지 않으면 뵐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파르메니온이 내가 왕이라면 이 강화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렉산더는 내가 파르메니온이라면 그랬을 거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패기 어린 미친 간지죠. 하여간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시리아 전역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알렉산더는 시리아, 유다, 이집트로 길이 열립니다. 도망친 다리우스는 온갖 굴욕과 분노를 느끼면서 자기 재산을 다 짜내서 해장병들을 모으고 병력을 모아서 복수를 계획하게 됩니다. 수적으로도 지형적으로도 모두 불리했던 이 전투는 알렉산더의 미친 감각, 전술 능력으로 극복한 승리였습니다. 애당초 다리우스가 추하게 도망치긴 했지만 딱히 다리우스가 전술에 무능했던 것도 아니고 포진도 정석에 가까웠습니다. 다리우스는 46세 황위 계승 전까지 후보에서 먼 상태로 생애를 전장터에서 보내왔던 인물로 절대 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상대가 하필 역사상 손에 꼽히는 미친놈이었던 게 문제라면 문제였겠습니다. 무모함과 절묘함 사이를 위험하게 오가지만 만화 주인공처럼 언제나 승리를 거머쥐는 알렉산더가 얼마나 미친놈인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미쳐가지고 지가 선두에 먼저 적을 향해서 돌진해서 승리하는 군주는 역사상으로 봐도 드물어서 리처드 1세 항우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승 무패한 미친놈은 없었습니다. 하여간 알렉산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의 정복 전쟁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